야, 이년아. 어린이집 선생 주제에 건방 떨래? 어디 꼴 같지 않은 게 대들고 있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진정하시고 대화로 해요. 우리 애한테 사과해, 당장.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26의 교사가 된 지 벌써 5해째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꿈이었기에 비록 급여는 적지만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교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수업 자료를 챙기는 일상이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 열매반에는 2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작은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활발한 아이, 조용한 아이, 리더십이 강한 아이, 남을 돕는데 능숙한 아이. 그 중에서도 민준이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5살 민준이는 눈이 크고 총명한 얼굴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놀이 시간에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기발한 생각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어 종종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곤 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님과 상담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민준이의 어머니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셨습니다. 드문드문 만날 때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민준이는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뭔가 잘못되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초여름의 습한 날씨만큼이나 교실의 분위기도 약간 답답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에 아이들의 기분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평소보다 짜증이 많았습니다. 자유놀이 시간, 민준이는 윤서가 가지고 놀던 블록 장난감을 갑자기 빼앗았습니다. 민준아, 그건 윤서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어. 갑자기 빼앗으면 윤서가 어떤 기분이 될까?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싶어요.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윤서에게 블록 좀 빌려줄래?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떨까?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블록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윤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준이에게서 블록을 받아 윤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라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이의 기분을 이해해. 갖고 싶은 장난감을 못 가지면 속상하지.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니까 서로를 배려해야 해. 민준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한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원 시간이 되어 민준이의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오늘 있었던 일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민준이가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함께 규칙을 익히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가정에서도 나누기와 기다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왜 울고 있는 건데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주변에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사 연수 과정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라. 오늘 자유놀이 시간에 민준이가 친구의 장난감을 갑자기 빼앗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친구와 장난감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즉 빌려달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할 사회성 교육의 일환이고요. 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목에 있는 핏줄이 부드러져 보였습니다. 말대꾸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애를 울리고 이런 식으로 변명이나 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집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아이를 여기 와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참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교실에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님, 저희가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민준이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또 말대꾸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걱정되네요. 원장님께 항의할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몇몇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간에 교실에는 저와 보조교사 한 명만 남아 있어야 했지만 그날따라 보조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큰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를 풀어 헤치는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민준이의 사용한 기저귀였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배변 훈련이 완료된 나이였지만 가끔 낮잠 시간에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분의 옷과 함께 기저귀를 보내오곤 했는데 그날도 민준이가 낮잠 시간에 실수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게 당신이 우리 애한테 한 짓의 결과예요. 민준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그 더러운 기저귀를 제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기저귀가 공중을 가르며 제 방향으로 날아왔고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퍽! 기저귀가 제 어깨와 목 부분에 맞았고 순간 역겨운 냄새와 함께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순식간에 교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앙! 어느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고 이내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동정의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준이를 대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소리치며 울고 있는 민준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어머니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직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선생님, 5살 유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치마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순간 동료 교사인 미영 선생님이 급히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소란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금방 파악했는지 제게 다가와 부축해 주었고 남아있던 다른 부모님들이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이들 먼저 보살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몸을 씻어도 그 냄새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번 샤워를 했지만 마음속 더러움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다른 학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히 서야 할까?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날은 병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교실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장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억지로 서두르지 마.
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 원장님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CCTV를 확인해봤어. 내가 민준이를 대하는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의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었어. 사건이 있던 날 다행히도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보여주신 영상에는 제가 민준이와 다른 아이들을 차분하게 대하는 모습과 민준이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고 기저귀를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법률 자문을 구했어.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이야.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거야.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적 대응이라. 그동안 저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것은 제 성격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제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올라 호흡이 가빠지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건 분명한 심리적 외상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회복에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직업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정말 교사로 계속해도 될까? 하루 종일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지내던 제가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존엄성과 권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저는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고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집에서는 민준이 어머니에게 공식 사과 요구와 함께 민준이의 등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교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원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건 이후 다른 부모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여섯 분의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분입니다. 민준이에게도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차분히 중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이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존중받는 환경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환경입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런 응원의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실로 돌아갈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세션을 통해 트라우마를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고 회복의 길은 생각보다 길고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놀랍게도 한 학부모가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해 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서 엄마였던 박지영 씨는 평소에도 아이들의 행사나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하원 시간의 모습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영상을 공개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영 씨가 전달한 영상은 제가 민준이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부터 그녀가 갑자기 분노하고
기저귀를 던지는 장면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먼저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곧 지역 SNS 커뮤니티와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비상식적 폭력 행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방송에서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과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은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나섰으며 교사 대상 폭력에 관한 특별 지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교사 존중 샵교권 보호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지역의 교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더 넓은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교사가 아이를 먼저 괴롭혔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휴대폰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저는 정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매우 공감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민준이 가족은 주변 시선을 피해 외가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원장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금전적 합의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합의는 원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고 싶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존엄성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제 결정을 들은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싸움이야. 법원의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민준이 어머니에게 폭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공개 사과와 치료비를 포함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교육자에 대한 이러한 폭력적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교육 환경 전체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아이들에게도 심리적 외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 판결 이후 민준이 가족은 동네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후 저는 TV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특집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 인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제가 원치 않게 이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이것이 교사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건 이후 3달, 저는 잠시 휴직 기간을 가졌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으며 특히 아이들 앞에 다시 교사로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학부모를 만나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리하게 빨리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담사의 조언대로 저는 천천히 제 일상을 되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선생님, 언제 돌아오세요? 열매반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임시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우리랑 같이 놀아요. 같은 아이들의 순수한 메시지를 보며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 이유, 그 초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복직을 결정하고 첫 출근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다. 아이들의 환호성과 함께 작은 손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과 동료들은 작은 환영회를 열어주었고 우리의 용감한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직접 꽃과 카드를 들고 와서 저를 응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윤서 어머니, 지민이 아버지, 수아 할머니.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분들이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데 선생님의 용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고 교사 존중 주간이라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고 교사 대상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한 달 후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마이너스 학부모 소통의 날이라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이 자리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변 어른들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단단해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소명이 더 명확해졌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복직한 지 2달 후 저는 지역교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습니다. 점차 제 경험을 다른 교사들과 나누는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 아이와 교사 모두를 위한 건강한 학부모 마이너스 교사 관계 만들기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한 교사로 만들어준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야? 후회하는 건 없어?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일을 통해 제가 더 성장했고 작게나마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오늘 재미있었어요. 하원 시간, 윤서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교사로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원내 선임교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그 이후의 성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 오는 교사들을 지도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갈등 해결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작은 오해나
불만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학부모님과의 대화가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동료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때 조언해주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겪은 사건은 지역교육청의 교사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에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보호 Reforma 방안을 em 9 마련하는 데 escolas 도움을 e 주었습니다. 6 creches.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회의에서 제가 한 말이 지역신문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우리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의 지원 아래 열린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O 매달 한 projeto 번씩 Juntos 학부모들이 Educar, que premia 교사들과 todas 편안하게 as áreas 대화할 da 수 있는 educação. 시간을 O 마련한 projeto 것입니다. Juntos Educar 처음에는 형식적인 모임에 그칠까 걱정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되어갔습니다. 저희 지민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집에서는 식사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떤가요? 학부모님들은 솔직하게 자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저희 교사들은 전문적인 관점에서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민준이를 생각합니다. 그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날의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이성을 잃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저는 상담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도 그 사건 이후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기에 그 소식이 다행스러웠습니다. 편지에 답장을 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지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교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초청 강연을 할 기회도 생겼고 교사 인권과 전문성에 관한 작은 책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와요? 오늘도 하원 시간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함께 재미있게 지낼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침묵했다면 아마 더 많은 교사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이전 학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이 되었어요. 부당한 일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지 글자와 숫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날의 피해자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